이번에는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히말라야의 차가운 새벽, 해발 4,000m에 가까운 산맥 위로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이었습니다. 구름은 사원의 지붕 아래로 흘러가고 바람은 낡은 목조문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사원 안에서 한 소년 승려가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텐진 노르부,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말하는 예언자도 아니었고 특별한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티베트 고원의 작은 유목 마을에서 태어나 야크를 돌보며 자랐고 밤이면 어머니가 끓여주는 버터차를 마시며 별을 바라보던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8살이 되던 해, 마을을 지나가던 한 노승이 아이의 눈을 바라보다가 걸음을 멈추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아이는 보통의 시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한마디가 아이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부모는 오랜 고민 끝에 아이를 라사 근처의 작은 사원으로 보냈고 텐지는 그곳에서 승려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고 마당을 쓸고 다시 명상을 하는 단순한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어린 승려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끔 장난을 치다 스승에게 혼나기도 했고 추운 겨울 아침이면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어하기도 했습니다. 초월적인 능력의 징조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새벽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날도 텐지는 평소처럼 명상 중이었습니다. 바람은 사원의 지붕을 흔들었고 향냄새는 희미하게 법당 안을 떠돌았습니다. 소년의 호흡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내면에 푸른 행성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지구였습니다. 그 지구를 감싸고 있는 반짝이는 그물망 같은 빛이 보였습니다. 마치 투명한 갑옷처럼 지구를 둘러싼 빛의 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곳곳이 흔들리고 있었고 어떤 부분은 빛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북쪽 끝과 남쪽 끝에서 그 흔들림이 크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스승 로상 림포체는 훗날 그 장면을 두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본 것은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지구 자기장의 상징처럼 보였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어린 승려가 실제로 과학적 자기장을 보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명상 속 상징일 수도 있고 깊은 무의식이 만들어낸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이어진 장면이었습니다. 텐진의 시선이 동쪽으로 향하자 거대한 대륙의 끝에 작은 반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산이 많았습니다. 산맥을 따라 빛의 선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이어지는 산줄기, 그 곁을 따라 흐르는 강과 바다, 대륙의 끝이자 바다의 시작인 그 땅. 소년은 그 땅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명상 속에서 그는 그 반도를 또렷하게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스승은 처음에 이를 어린아이의 환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텐진의 설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산맥의 방향, 동쪽의 바다, 서쪽의 물길, 남북으로 나뉜 기운까지 그는 매우 일관되게 묘사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가 사용한 단어들이었습니다. 자기장, 태양풍, 우주방사선, 전자기적 울림. 경전과 명상만을 배우던 12살 소년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흘러나오자 스승은 더 이상 단순한 환상으로만 넘길 수 없었습니다. 소년은 말했습니다. 그 반도에서 인류의 다음 숨이 시작됩니다. 그 반도는 한국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25년 무렵이라고 전해집니다. 로상 림포체가 텐진의 체험을 기록한 문서 일부가 아시아의 영적 연구자들 사이에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한국을 방문한 적 없는 티베트의 어린 승려가 어떻게 한반도의 지형과 에너지 흐름을 그렇게 묘사할 수 있었는가? 그가 말한 2026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말 한반도가 인류의 전환점이 되는가? 그러나 텐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이어지는 7회의 장면 속에서 그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변화의 문턱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비슷한 시기, 대만의 한 은둔 수행자와 서울의 한 무속인도 한반도를 가리키는 비슷한 메시지를 남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고 서로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세 사람. 그들이 하나같이 같은 시기, 같은 땅, 같은 방향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다름 아닌 한반도였습니다. 먼저 텐진 노르부의 비전을 조금 더 깊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4년 겨울, 텐진은 명상 중 몸 안에서 이상한 열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척추 아래쪽에서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는 듯 했고 그 기운은 며칠에 걸쳐 배와 가슴, 목, 이마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요가 전통에서는 이런 체험을 쿤달리니의 각성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명상 수행자들이 깊은 집중 상태에서 몸과 마음의 경계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는 것은 여러 전통에서 보고되어 왔습니다. 텐지는 그때부터 눈을 감아도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빛처럼 보이고 산맥이 숨을 쉬는 것처럼 보이고 땅속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선들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선들은 마치 지구 내부의 에너지 격자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를 빛의 그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스승은 텐진의 말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환상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지리적 묘사가 일관되게 이어지자 기록을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텐지는 매우 중요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동쪽의 작은 반도 위로 수많은 빛의 선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기운,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기운, 동쪽 바다에서 들어오는 파도 같은 기운, 서쪽에서 밀려오는 대륙의 무거운 기운이 한반도 한가운데서 서로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흔들림 속에서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말했습니다. 이 땅은 오래 아팠습니다. 그러나 아픔 때문에 더 깊은 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한반도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전쟁과 분단, 빠른 산업화, 세대 갈등, 경제적 압박, 외부 강대국 사이에서의 긴장.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변화는 눈부신 성장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피로도 남겼습니다. 어쩌면 텐진이 본 빛의 소용돌이는 이 땅이 가진 복잡한 역사와 마음의 에너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가리킨 시점은 2026년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26년이 반드시 특정 사건 하나를 의미한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문턱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흐름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 사람들이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시점입니다. 텐지는 2026년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전해집니다. 낡은 갑옷이 갈라지고 안에 있던 빛이 새어나오는 해. 낡은 갑옷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거짓일 수 있습니다. 낡은 체계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래 참아 온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 갑옷은 처음에는 보호를 위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갑옷이 몸을 무겁게 하고 숨을 막고 움직임을 방해합니다. 2026년의 상징은 바로 그 낡은 갑옷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 대만의 한 은둔 수행자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하산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대만 중부의 산악 지역에서 오래 수행해온 인물로 젊은 시절에는 도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대중 앞에 거의 나서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도 피했고 사람들을 끌어모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1년에 몇 차례 짧은 글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글은 늘 상징적이었습니다. 동쪽의 섬, 서쪽의 독수리, 붉은 용, 작은 반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글을 신비한 문장으로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문장이 현실의 사건과 묘하게 겹치면서 소수의 연구자들은 그의 글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천하산인은 2025년 말 평소보다 훨씬 긴 글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 글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2026년 이후 인류는 둘로 갈라지는 선택 앞에 선다. 하나는 바깥으로 더 확장하는 길입니다. 기술, 인공지능, 생체 연결, 뇌와 기계의 결합, 더 빠른 정보와 더 높은 효율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안으로 더 깊어지는 길입니다. 명상, 침묵, 자연, 몸의 감각, 관계의 회복, 인간다움의 본질을 다시 묻는 길입니다. 천하산인은 이 두 길을 신인류와 구인류라는 상징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신인류는 기술과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머릿속에서 정보가 빠르게 흐르고 몸은 데이터와 연결되며 판단은 이전보다 빨라집니다. 학습 속도는 높아지고 업무 효율은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의 결핍이 생깁니다. 완전한 침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늘 연결되어 있고 늘 분석되고 늘 최적화되는 사람은 마음이 텅 비는 순간을 갖기 어렵습니다. 쉬고 있어도 쉬지 못하고 잠들어도 깊은 고요를 잃습니다. 반대로 구인류라 불리는 사람들은 기술의 흐름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뒤처진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명상과 자연, 깊은 관계 속에서 인간의 오래된 감각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천하산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진정한 지혜는 정보의 양에서 오지 않는다. 텅 빈 마음 속에서 스스로 드러난다. 이 말은 지금 시대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지혜로워졌는가를 묻는다면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살지,
누구를 믿을지,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한 정보는 넘치지만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의 전환은 외부 기술의 변화이면서 동시에 내면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빠른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은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질문의 중심에 한반도가 놓여 있다는 것이 천하산인의 해석이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가장 극단적으로 충돌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불교, 유교, 도교, 샤머니즘, 기독교, 현대과학, 디지털 문화, 초고속 산업화가 한 공간에서 뒤섞였습니다. 스마트폰과 사찰이 함께 있고 무속과 인공지능이 같은 도시 안에 있으며 오래된 효의 문화와 극단적 개인주의가 같은 세대 안에서 충돌합니다. 이 복잡함은 때로 한국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복잡함 때문에 한국은 새로운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질 수 있는 땅이 될지도 모릅니다. 기술을 가장 빠르게 받아들인 나라가 인간다움의 한계를 가장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물질적 성공을 가장 강하게 추구한 사회가 마음의 공허를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빨리 달려온 사람이 가장 먼저 멈춤의 필요를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의 무속인 박서령 선생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에 겹쳐집니다. 그는 북한산 자락에서 오랫동안 기도를 해온 인물로 전해집니다. 평소에는 나라의 운명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지만 2025년 무렵부터 한반도 주변의 기운이 이상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가 본 것은 검붉은 기운이었습니다. 검붉은 기운은 탐욕과 거짓, 과열된 분노와 혼탁한 욕망의 상징으로 묘사됩니다. 이 기운은 밖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안에서 키워지기도 했습니다.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분열이 서로를 자극하며 한반도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026년 여름, 이 검붉은 기운과 전혀 다른 금빛 기운이 내려온다고 그는 보았다고 합니다. 금빛 기운은 진실의 빛이었습니다.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외면하던 문제가 표면으로 올라오며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시간이 온다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특정한 정치 사건이나 특정한 인물의 몰락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징은 더 넓게 읽어야 합니다. 금빛 기운이란 집단적 각성을 뜻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거짓말을 견디지 못하는 순간, 경제적 불평등, 세대의 절망, 권력의 불신, 관계의 피로, 마음의 병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순간, 그때 사람들은 단순히 분노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묻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어떤 나라를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하는가? 어떤 삶이 정말 인간다운 삶인가? 박서령 선생은 이 시기를 대청소의 시간으로 표현했다고 전해집니다. 대청소는 파괴가 아닙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오래된 것을 정리하고 숨겨둔 것을 밖으로 꺼내어 다시 살펴보는 일입니다. 집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청소는 불편합니다. 오래 묵은 먼지를 건드리면 처음에는 더 탁해집니다. 숨겨둔 물건을 꺼내면 방은 잠시 더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야 공간이 맑아집니다. 한반도의 2026년이 그런 상징일 수 있습니다. 잠시 더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그 혼란이 정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예언가의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한국은 고통을 겪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발견한다. 텐진 노르브는 한국을 지구 에너지의 교차점으로 보았고, 천하산인은 한국을 기술과 영성의 충돌을 가장 깊이 겪는 땅으로 보았으며, 박서령 선생은 한국을 검붉은 기운과 금빛 기운이 부딪히는 정화의 장소로 보았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방향은 비슷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한 나라가 아니라 인류가 앞으로 겪을 문제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빠른 기술, 깊은 외로움, 높은 교육열, 심한 경쟁, 강한 가족애와 깊은 세대 갈등, 뛰어난 창의성과 지독한 피로. 한국 안에는 미래의 장점과 위험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바뀌면 그 변화는 다른 나라에도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환의 중심에 등장한다는 단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텐지는 명상 속에서 한 인물을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인물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도 않았고 강한 권력을 가진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고 조용한 공간에서 사람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가슴에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초록빛과 분홍빛이 섞인 따뜻한 빛. 요가 전통에서는 심장 차크라의 빛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색입니다. 사랑, 연민, 연결, 치유의 상징입니다. 그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은 이유 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신도 몰랐던 상처가 풀리고 오래 막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자기 내면의 스승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사람을 의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스스로 서게 합니다. 진정한 빛은 눈을 멀게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눈을 뜨게 합니다. 이 인물은 한국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새 예언가의 이야기 속에서 반복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도 특정 인물을 지목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사람들이 구원자를 찾기 시작할 때입니다. 누군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믿는 순간,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거짓 지도자와 거짓 스승이 쉽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단 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조심스럽게 읽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한 명의 인물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 안에서 깨어나야 할 하나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마음, 상처를 조롱하지 않는 마음, 기술보다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분열보다 연결을 선택하는 마음, 그 마음이 충분히 모일 때 시대는 어떤 사람을 앞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시대를 만드는 것 같지만 때로는 시대가 사람을 부릅니다. 2030년 전후의 장면도 여러 이야기 속에서 등장합니다. 박서령 선생은 두 개의 강물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흘러와 하나로 합쳐지는 장면을 보았다고 전합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물,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물, 두 물줄기가 만나는 순간 금빛 기운이 하늘로 솟구쳤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남북의 화해나 통일의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순히 정치적 통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두 물줄기의 합류는 끊어진 마음의 회복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남과 북, 젊은 세대와 올더 세대, 도시와 지방, 기술과 영성, 물질과 마음이 서로를 향해 다시 흐르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통일은 지도 위의 선이 사라지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의 벽이 낮아져야 합니다. 서로를 적으로만 보던 눈이 조금 바뀌어야 합니다. 상처를 기억하되 미움에 갇히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더 어려운 통일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반도는 바로 이 어려운 통일을 배우기 위해 오랜 시간을 지나왔는지도 모릅니다. 텐진 노르부의 비전에서는 2031년 무렵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어떤 연결감을 느끼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잠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를 보면 그런 갈망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연결되어 있지만 외롭습니다. 정보는 많지만 의미는 부족합니다. 속도는 빨라졌지만 마음은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인류는 다시 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서로를 잃어버렸는가? 그 질문에 답하려면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침묵과 경청, 자연과 몸, 서로를 향한 연민이 필요합니다. 새 예언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일 수 있습니다. 미래는 단지 더 빠른 기술의 세계가 아니다. 미래는 더 깊은 마음을 요구한다. 여기서 우리는 텐진이 보았다고 전해지는 7회의 흐름을 조금 더 차분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흐름을 확정된 미래로 받아들이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의 상징적 지도처럼 보아야 합니다. 지도는 길을 강제로 걷게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어디에 산이 있고 어디에 강이 있으며 어디에서 조심해야 하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첫 번째 해는 흔들림의 해입니다. 2026년은 바깥의 사건보다 안쪽의 불편함이 먼저 커지는 시기로 묘사됩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답답함을 느끼고 뉴스 하나를 보아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동안 참고 넘겼던 문제들이 더 이상 참아지지 않습니다. 개인에게는 이것이 불면, 피로, 관계의 예민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회에는 불신, 분노,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포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림은 끝이 아니라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는 정리의 해입니다. 2027년은 낡은 것을 분류하는 시기로 묘사됩니다. 어떤 관계는 계속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떤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개인은 자신의 생활을 정리하고 사회는 오래된 제도와 관습을 다시 묻게 됩니다. 이때는 빠른 결론보다 정직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했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이 질문을 피하지 않는 사람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는 선택의 해입니다. 2028년은 두 길이 더 분명해지는 시기로 묘사됩니다. 더 빠른 기술과 더 깊은 인간성 사이에서 사람들은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기술을 거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술을 인간의 주인으로 둘 것인지 도구로 둘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한국은 중요한 실험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연결된 사회가 어떻게 마음의 균형을 회복할 것인지 세계가 지켜보게 된다는 상징입니다. 네 번째 해는 만남의 해입니다. 2029년에는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기 시작한다고 전해집니다. 같은 질문을 품은 사람들이 모이고 작은 공동체들이 생기며 명상과 치유, 교육과 기술, 전통과 미래를 연결하려는 시도가 늘어납니다. 이때 나타나는 사람들은 대개 화려하지 않습니다. 큰 무대보다 작은 방에서 거창한 말보다 진심 어린 대화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작은 만남들이 나중에 큰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해는 합류의 해입니다. 2030년은 두 물줄기가 만나는 상징으로 자주 묘사됩니다. 남과 북, 과거와 미래, 기술과 영성,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이것이 실제 정치적 사건으로 나타날지, 사회적 화해의 분위기로 나타날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징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나뉘었던 것이 서로를 다시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해는 확산의 해입니다. 2031년에는 한반도에서 시작된 질문이 세계로 퍼진다고 전해집니다. 한국의 문화, 정신성, 공동체적 실험, 기술과 마음의 조화에 대한 논의가 더 넓은 관심을 받습니다. 이미 한국 문화는 세계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단순한 음악이나 드라마의 인기를 넘어 한국이 겪은 고통과 회복의 방식이 세계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해는 새숨의 해입니다. 2032년은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묘사됩니다. 낡은 세계가 완전히 끝나고 완벽한 시대가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이 더 깊이 자리 잡는 시점입니다. 이 일곱 해의 지도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당신은 변화가 올 때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준비된 마음으로 걸어갈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포에 휩쓸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떤 예언을 듣더라도 곧바로 믿거나 곧바로 조롱하지 마십시오. 차분히 듣고 상징으로 이해하고 내 삶에 무엇을 적용할지 살피십시오. 둘째, 몸을 준비해야 합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잠을 줄이고 자연을 멀리하고 스마트폰에만 매달리면 어떤 변화가 와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내일 조금이라도 걷고 호흡을 보고 몸의 감각을 돌보십시오. 셋째, 관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과 말이 끊어진 상태에서 인류의 미래를 말하는 것은 허공에 떠 있는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오래 미뤄둔 사과가 있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넷째, 정보를 분별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2026년을 앞두고 자극적인 예언과 공포 컨텐츠는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해석인지, 무엇이 기록이고 무엇이 과장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용하는 말에 쉽게 끌려가지 마십시오. 다섯째, 작은 친절을 실천해야 합니다. 텐진 노르부가 전했다는 조언 중 가장 단순한 것이 있습니다. 작은 친절이 큰 파장을 만든다.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 이것은 작아 보이지만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하루가 바뀌면 그 사람의 말이 바뀌고 그 말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깊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듣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어떤 파장을 만들 것인가입니다. 한반도의 미래가 밝아지려면 거창한 구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각자의 마음이 조금씩 밝아져야 합니다. 집 안의 말이 조금 더 따뜻해져야 합니다. 사회가 약한 사람을 조금 더 품어야 합니다.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지 않고 인간을 돕는 방향으로 쓰여야 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모일 때 한 나라의 기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텐진 노르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본 것은 가장 밝은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선택이 그 길을 만듭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언은 확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가능성입니다. 경고이자 초대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면 어두운 가능성이 커지고 깨어있음으로 가면 밝은 가능성이 커집니다. 천하산인도 비슷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외부로 확장하는 길과 내부로 깊어지는 길이 있다. 둘 다 인간의 길이지만 진정한 행복은 깊어짐에서 온다. 우리는 이미 외부로 많이 확장했습니다. 더 빠른 인터넷, 더 큰 도시,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소비, 더 많은 비교. 그러나 이제는 안으로 깊어질 때입니다. 내가 왜 불안한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누구와 연결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세상을 다음 세대에게 남기고 싶은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박서령 선생은 이렇게 당부했다고 전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모이면 그것이 국운을 바꾸는 힘이 된다. 국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세표가 아닙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모여 만들어지는 흐름입니다. 매일의 말, 소비, 분노, 친절, 선택, 침묵, 용기가 쌓여 나라의 기운이 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차례라는 말은 단순한 자랑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이 작은 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말은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겪은 만큼 더 깊은 치유를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정말 새로운 시대의 등대가 되려면 먼저 자기 안의 어둠을 보아야 합니다. 분열, 혐오, 과도한 경쟁, 외로움, 돈에 대한 불안, 세대 간의 단절, 이것을 외면한 채 세계의 중심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부정할 때 생기지 않습니다. 어둠을 직면할 때 비로소 필요해집니다. 한 노인이 손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큰 바람이 불 때 뿌리 없는 나무는 먼저 쓰러진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면서도 더 깊이 박힌다. 2026년을 둘러싼 모든 이야기는 어쩌면 이 한 문장으로 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바람이 부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내 뿌리가 있는가입니다. 그 뿌리는 돈만이 아닙니다. 지식만도 아닙니다. 명성도 아닙니다. 정직한 마음, 관계를 지키는 말, 자신의 몸을 돌보는 습관, 거짓을 구분하는 눈, 작은 친절을 이어가는 손. 이것이 시대의 바람 앞에서 사람을 붙드는 뿌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2026년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공포의 해로 기다리시겠습니까? 소문의 해로 소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삶을 정돈하고 마음을 깨우며 더 깊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문턱으로 삼으시겠습니까? 히말라야의 작은 사원에서 한 소년이 보았다는 푸른 지구, 대만 산속의 수행자가 기록했다는 두 갈래 인류의 길, 서울의 무속인이 느꼈다는 검붉은 기운과 금빛 기운의 충돌,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인지 상징인지 혹은 훗날 하나의 미스터리로 남을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인간의 삶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지쳐있고 동시에 새로운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한반도는 자신의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빛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기술을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것인가?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대한민국의 차례가 시작됩니다. 그 차례는 누군가 한 명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5분만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자연의 하늘을 보십시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 전에 멈추십시오. 두려움보다 친절을 선택하십시오. 작은 실천이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 시대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언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이야기입니다. 텐진 노르부의 비전이 현실이 될지, 천하산인의 기록이 맞을지, 박서령 선생의 말이 어떤 의미로 드러날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기술의 시대에도 인간의 온기를 잃지 않는 것, 두려움 속에서도 빛을 선택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오늘 밤 댓글에 두려움의 말을 남기지 마십시오. 대신 준비의 말을 남겨보십시오. 나는 2026년을 두려움이 아니라 깨어있음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나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보다 내 삶의 정리를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기술의 시대에도 인간의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지도록 오늘 작은 친절 하나를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한 줄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향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혼자가 아니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거창한 확신이 아니라 서로를 깨우는 작은 불빛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닿는 작은 길이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부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예언을 듣고 겁에 질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예언을 듣고 삶을 정돈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야말로 새 시대의 문턱을 조용히 넘어갈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차례가 정말 온다면 그 차례는 먼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큰 예언은 하늘 어딘가에 숨겨진 문장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속에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차례가 온다는 말은 곧 우리 각자의 마음이 시험대에 오른다는 뜻입니다. 그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불하십시오.